안녕하세요. 아, 까지지 마요. 왜 진짜. 예. 집에 무슨 일이. 아, 그러면요, 당연히 다. 아픈 얼굴이 아닌데. 예. 아, 왜 안 오? 네. 그죠? 왜 안 오냐고. 자,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동이 나와요. 일단 1번 권리 변동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권리 변 뭐 복잡하게 나왔지만 내용은 뭐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다. 2번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절대적 발생 원식 취득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2번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인데 이게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아니고 또 다시 뭐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나오죠. 이런 얘기죠. 승계 취득이 이게 별거 아닌데 가끔 나오는데 둘 나옵니다.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뉘고 요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그죠? 나뉘는 방법은 뭐죠? 일단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 과거의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고 뭐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특정된 권리가 넘어오면 뭐죠? 특정 승계. 권리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으면 뭐죠? 포괄 승계다. 그 다음 2번 권리의 변경에서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내경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일단 이것도 분류해보면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뉩니다. 그죠?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이것도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나오고요. 가끔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질적 변경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게 뭐죠? 질적 변경이다. 권리 자체가 바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죠? 소유권. 그럼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권리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뭐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 소유권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건물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더 이상 갑은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그죠?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걸 말하는데 요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힘, 그죠? 파워, 그죠? 한자로 쓰면 힘력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란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겼죠?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을 가끔 나오는 이거죠. 1순위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순위 갑의 저당권이 없어지는 것도 을의 입장에서는 작용의 변경이죠. 왜냐하면 갑이 없어졌다 그래서 을은 여전히 뭐죠? 저당권, 권리 자체로 그대로고요. 뭐 갑이 있든 없든 을은 어차피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뭐 하게 되죠? 승진하게 되니까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를 그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원인. 좀 지울게요. 강의실이 바뀌니까 좋죠. 그죠? 저는 저기는 쭉 넓어가지고 그죠? 여기가 좋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좁아가지고 막 어떻게 답답하다 그래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뭐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민법을 공부해 보면은 뭔가 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얘는 뭐죠? 반복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맨 뻔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에게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갑과 을 간에는 매매라는 무엇을 체결한 거죠? 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민법의 전부죠.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해가지고 첫째 권리의 주체해가지고 갑을 자연인 공부한 거고 권리의 객체해가지고 부동산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민법 총칙은 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를 공부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요? 민법 총칙이 끝나고요. 그다음 물권법 가서 뭐 합니까?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거 하면 이제 뭐요? 물권법이 끝나고요. 채권법 가가지고 뭐 합니까? 솔직히 뭐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뭐 임대차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뭐도 끝나요? 채권법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한 번의 거리를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민법이고
한 번의 거래가 완성되면 결국 뭐죠? 민법도 끝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시험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얘기죠. 7월이니까 참 금방 가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3월, 그죠?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또 본다 그러더라고요. 모의고사 보고 또 충격받고 이제 이러면서 금방 뭐죠? 시간이 간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너무 민법은 이 잡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 잡듯이 꼼꼼하게 하면은 진도가 안 올라가고요. 맨날 앞에만 하다 끝나.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은 민법 총칙이 60%다 보니까 맨날 민법 총칙만 공부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안 그래, 그죠? 물권법도 봐야 되고 채권법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뭐가 돼 있어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법을 이해하고 채권법을 이해함으로써 민법 총칙의 이해에도 뭐가 돼요? 도움이 되고 서로가 뭐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가 돼요? 법률 요건인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이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에서 법률 사실에 분류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해봐야 된다. 그죠? 일단 법률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누죠.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거 나누죠.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한다. 교실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145페이지 보시면 문제의 2번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이게 뭐죠? 사건이죠. 그래서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다, 껴들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죠.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뭐죠? 사건이고요. 부당이득도 뭐죠? 사건이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뭐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는 뭐죠? 사건.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한다. 이것도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뉘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표출되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일단 이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는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각 간접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에 대한 예들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실제로 내부적 용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태가 뭐냐면 선이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이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요 외부적 용태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란 뭐냐면 사람의 정신적인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게 되고요. 요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뉜다. 그렇죠?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일단 위법행위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인데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뭐가 되죠? 위법행위가 되고요.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위법합니다. 따라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밖에 없고요. 둘 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대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어야 법률행위고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요건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죠? 기분이 참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때려 죽이겠다.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되나요? 아무튼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없으면 준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커피 먹을래요? 좋아요. 그럼 둘이 뭐 먹습니까? 커피 먹죠. 그죠? 결혼하실래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럼 둘이 뭐 합니까? 결혼하죠.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그 법률행위라는 것들은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를 보려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준법률은 뭐가 있느냐? 이걸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규제 자치기는 제가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잡다하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크게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요. 관념의 통지도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고 그다음에 사실행위도 뭐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의사의 통지는 외우시면 되는 거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우리 시험법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통지는 두 가지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도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가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뭐 용서 정도인데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기타 준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감정의 표시도 아닌 나머지 준법률행위가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 닦는 것은 뭐죠? 행위고 적법행위인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 뭐 축구를 한다, 뭐 운전을 한다, 책을 본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요. 주의할 점은 예를 막 타이트하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는 예들은 제가 적어드린 거 외에는 나오지 않고요.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1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주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청약과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법률 요건이죠. 3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인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사건이라고 했죠. 4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고는 이거죠? 채고는 의사의 통지고 뭐가 되죠? 준법률이 되니까 4번도 맞죠. 답은 5번인데 일단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채고에다가 동물병을 쳐놓으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가 뭐죠? 동글뱅이 치시면 그래요.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문제 있죠. 있나요? 145페이지. 문제 있어요? 아니, 146페이지 있어요? 예. 5번입니다.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채고에다가 똥별갱 치고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에다 둥글미를 치면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왜냐하면 최고는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고 항상 조심할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법률행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결론 부분에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것들이 뭐 해야지 맞는 거죠? 법률행위, 계약이거나 단독행위여야지만 맞는 지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교재 147페이지로 옵니다. 일단 147페이지의 6장에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일반이 나오죠. 1. 법률행위의 의. 요거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따라서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에서 서술 나오고 내용은 첫 번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넘겨보시면 나 해가지고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의사표시 외에 별도의 법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라본에서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도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죠?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3번에서 이제 법률의 요건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요건 뭐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반적 성립 요건과 달리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 푸실 때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은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 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뭐죠? 요물계약.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계약. 현상광고도 뭐죠?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성립요건 하면 팍 머릿속에서 뭐가요? 요물계약이 떠오르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대물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대물변제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도 뭐죠? 성립요건. 또 현상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뭐죠? 성립요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4개는 뭘요? 효력요건을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를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뭐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또다시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에 대한 유효요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언제 했죠? 권리의 주체에서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하면서 한 거고요. 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의사 표시에서 하게 되고요. 또 목적이 있고 이것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적게 실적이죠.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오늘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유효요건에서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뭐 하게 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요 추인은 뭐죠? 유효 요건이 되고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에 유동적 무효고 뭘 받아야지만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시는데 잘 잊어버린 게 뭐냐면 세 번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유효 요건이에요. 왜 그렇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건 성취되기 전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고요. 요 조건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예요? 유효 요건이죠. 왜냐하면 시기라는 건 뭐예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었고요.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요건 하면 뭐가요? 유동적 무효가 팍 떠올라야 되고 유동적 무효 총 4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기다 좀 쓸게요.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니까 무엇도 아닌 거죠? 유효 요건도 아닌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우리나라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따라서 농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냐면 등기만 못할 뿐인 거죠. 차이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아예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허가는 뭐예요? 유효요건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그 거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니까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 요건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1.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성립 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1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유효요건이죠. 2번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 존재. 3번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건 뭐죠? 능력이니까 일반적 유효요건이고 4번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물론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 유효요건이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되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행위가 나오고 계약도 나오고 합동행위도 나오지만 우리는 합동행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일단 단독행위는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도달은 시켜야 되는 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받을 필요도 없이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것,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교재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마지막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 이거 하나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헷갈리면요. 모든 포기는 다 단독행위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포기는 뭡니까? 단독행위인데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안 했고 우측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죠.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채권행위하고요. 처분행위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뉘는 거죠. 나뉘는 거예요. 일단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고요. 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죠?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행위고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 가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채권이 생기고요. 을은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되죠? 채권행위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물권이 을로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요 이전 등기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 행위. 등기는 뭐예요? 물권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준물권 행위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은 뭐가 돼요? 채권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뭘 했냐면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채권이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뭐가 되는 거죠? 변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 아닌 뭐가 변동됐어요? 채권이 변동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물권행위 하면 시험을 잘 나는 거 뭐겠어요? 채권의 양도죠. 그죠?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죠?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뭐죠? 물권행위. 뭐 이전 등기. 또 물권 이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뭐예요? 준물권행위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양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비출연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면 이게 뭐죠? 출연행위고 그 다음에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뭐죠? 비출연행위인데 요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뉜다. 이걸 제가 왜 굳이 썼는지 아시겠죠? 가끔 유상은 출연, 무상은 비출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유상행위가 대부분이 뭐예요? 출연행위를 하지만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모두 포함됨을 주의하시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니까 요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고 있으니까 뭐요? 출연행위인데 문제는 증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도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일단은 뭐로 들어가는 거죠? 출연행위로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출연행위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대리권의 수요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고 말을 하면 말을 했으니까 힘이 판기가 났겠지만 재산 자체는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으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뭐죠? 비출연행위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럼 갖다 버리면 저의 재산은 이제 뭐가 되냐면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안경을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질 않아요? 증가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출연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죠?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감소만 있을 뿐 증가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와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죠? 요식행위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요식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예요? 요식행위라는 말은 요식행위에서 요구하는 그 서류도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주된행위, 종된행위 한번 읽어보시고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좀 우리가 통용어휘 표시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측에 법률행위 목적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